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한상의에 오늘 모여주신 모든 우리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반갑다 하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25분 정도 사실은 오래전에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 오늘 에이펙 점검차 왔다가 이제 내일 새벽에 가게 되는데 오늘 귀한 자리가 있다고 해서 25분 정도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분 정도 딱 이 제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꿈을 꿉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꿈을 꿀 것입니다. 대통령도 꿈을 꿉니다. 총리도 꿈을 꿉니다. 우리 회장님도 꿈을 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입장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국민이 꾸고 있는 꿈, 그리고 대통령이 위임받아서 꾸고 있으리라 제가 알고 있는 꿈, 그리고 제가 거기에 보태려고 하는 꿈, 그리고 우리 모두가 꾸고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소박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환경에서 출범하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굳이 복잡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저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라고도 하고 국민주권정부라고도 합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 대통령의 이번 대선 전에 나온 책의 제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언급이기도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가장 알려진 워딩을 쓰는 김대중 대통령의 워딩이 있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이다 하는 그러한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워딩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를 할 때 담고 있는 자기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 이런 것이고, 이제 이번 정부의 출발은 사실은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아주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주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라는 철학 속에서 국민들의 승리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을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담은 이름입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하여. 당시는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같이 따져보니까 동갑이거든요. 대통령하고. 그리고 같은 학번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길을 어떻게 보면 걸어왔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굉장히 저희 동년배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해도 그 정도 어렵게 살기는 어려운 이 경북에서 찢어지게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저는 비교적 보통 집에서 태어나서 학생운동을 하고 감옥에도 갔다 왔지만 뭐 어쨌든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중간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그러나 접점에 지난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대표를 했을 때 대표와 정책위 의장으로, 또 총선 당시에는 총선을 치른 대표와 상황실장으로, 그 위에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비교적 지난 2, 3년 정도 이렇게 합을 맞춰본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제게 이재명이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겠다. 유쾌한 토론가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현직 대통령이자 현직 당의 총재이던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 비서실장을 해봤습니다. 30대 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당신은 정체성이 뭐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김대중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김대중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제일 먼저 그의 유머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동일하게 저는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냐 묻는다면 유쾌한 토론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밝고 꽤 짓궂고, 그리고 토론을 좋아하고, 토론을 통할 때 직급을 따지지 않고 모아놓고 토론하고, 판단을 빨리 하고, 그러나 결정을 마지막 데드라인의 시간까지 풀로 시간을 써서 결정하는 그 스타일을 제가 쭉 봐왔습니다. 저보다 빨리 판단하고 또 저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제가 리더십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모장이 되겠다, 상황본부장이 되겠다, 새벽 총리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대통령의 비서실이나 내각이 다 사실상 세크레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를 위임해서 집행하는 참모장으로 제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상황본부장, 국가상황본부장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제가 비교적 지금까지 정당에서 일을 할 때 늘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고, 지금은 제 임무가 여당,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의 종합적인 상황을 조율하는 그러한 임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정리는 어떤 분은 혹시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새벽 기도를 다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벽 예불도 좋아하고 새벽 시장에도 가야 되고 새벽에 노동을 해야 되고 새벽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러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새벽을 지키는 입장이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운영 체제 내에서의 관계,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과 제가 함께 일을 하고 또 저희가 국민주권정부의 현재로서는 가장 책임을 앞장서서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철학의 결이 같습니다. 국민주권이라는 점, 그리고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속도와 소통과 성과를 중시합니다. 제가 국무회의에 현재로서는 내각의 새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전 정부에서 구성됐던 분들이 계속 해오셨습니다. 제가 국무회의에 이제 새롭게 참여해서 몇 번을 보는데 비교적 얼굴들이 좀 부드러워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토론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속도감 있게 일을 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초고속, 초소통, 초성과를 내는 그러한 정부를 만들자. 지금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위기로 봅니다. 제가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97년 IMF 이후에 당선됐던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위기를 이야기하고 그때 우리 국민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하고 그 몇 초의 침묵을 국민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군복을 했고 그리고 IMF를 극복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우리는 이 민주당을 했던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 위기일 때만 이렇게 국정의 책임을 맡게 되는 운명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남북관계와 복지국가를 꿈꿔왔지만 실제로는 IMF가 생긴 상황에서 국정을 맡게 됐고 처음 2년을 가장 보수를 대표했던 김종필, 박태준 두 분과 함께 한편으로는 두 분의 손을 잡고 또 한편으로는 그 보수의 거두들이 김대중의 손을 잡으면서 국민통합을 통해서 IMF를 극복했다. 그 2년 동안 IMF를 극복하는 데 국민의 힘을 모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남북관계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내란의 위기에서 내란과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국정의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은 보다 많은 진보적 어젠다를 고민해 왔지만 그러나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쩌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라가 너무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것에 집중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국가의 위기로 봅니다. 어떤 위기인가? 제가 제2의 IMF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제로 제1, 첫 번째 IMF 때 제가 IMF 비대위 대변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이창양, 박문규 이런 산업부 장관 이런 분들을 같이 케네디 스쿨을 다녔다는 그런 연고로 해서 추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행정에 참여했고 교회 쭉 성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IMF 위기보다 더한 위기로 봅니다. 실제로 보시면 우리 최 회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느끼시겠지만 97년 IMF 때는 어려웠지만 일시적 착란이었고 한국 경제 전체는 상승하는 구조적인 상승기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구조적으로도 그리고 사이클로도 쉽지 않은 하강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정치적인 내란을 겪었습니다. 정치적인 내란을 제가 정치적인 그냥 함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정치적 내란을 벌인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우습게 생각될 것입니다. 단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란이 난 직후에, 계엄을 해제한 직후에 이재명 대표께서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극적으로 이 내란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군 간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분들에게 그러한 소극적 행위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라를 구했다고 칭찬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군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총리가 되고도 동일한 고민을 가집니다. 사실은 지난 내란의 시기에 관료로서 가장 책임을 가졌던 분들의 무책임 때문에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난감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고무하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슈퍼 복합 넛크래커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경제지에서 넛크래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가운데 껴서 빡빡하고, 지금은 저는 슈퍼 복합 넛크래커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직 중국보다 어느 정도 기간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전체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빡빡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치열하고 첨예한 위기의식을 갖고 느끼실 겁니다. 국제 질서 또한 과거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김대중 대통령이 맞이했던 국제 질서보다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그때의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우리의 상대국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복잡한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질서는 냉전, 탈냉전, 다시 탈냉전으로 돼서 현재의 변화가 과연 미국의 지속적 주도권으로 갈지, 미국과 중국의 양대 패권으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갈지 아무도 단정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에 안착하고 무엇에 탈락하느냐? 막 선진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내란이 났습니다. 만약 그대로 갔다면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히 국민들께서 상황을 바꿔주셨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심리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코스피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그것에 착시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봅니다. 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착시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괜찮겠구나, 이대로 그냥 가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구조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여기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의 초입에 들어가다가 막 내란 때문에 흔들렸다가 탈락하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안착하느냐에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고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사는 법을 아는 민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결국 흐름을 읽어야 하는데, 제가 우연히 지난 시기에 정치를 하면서 몇 개의 상황을 맞췄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한 3년 전에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별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상이나 출마도 생각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우연히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예측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정보가 있었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보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식을 모르지만 증시를 하는 분들이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할 때는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갖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공개되어 있는 거 갖고 했다. 권력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것이고, 그리고 전혀 인사를 변경하지 않을 시기에 국방부 장관을 바꿨고, 그때 대통령이 했던 인사와 관련된 언명을 살펴보니 무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반국가 세력이라는 규정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통칭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북한이나 반국가 단체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야당과 자기를 비판하는 국민들에게 써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나겠구나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냥 단순합니다. 저는 우리가 흐름이 아니라 본질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읽고 상대의 의도를 읽는 것.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미국과 새로운 국제 질서의 변화에 상대해서 우리가 관세 협상부터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정치권도 그렇고, 본질과 상대의 의도를 읽어야 한다. 둘째, 영점 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점 이동은 제가 당의 정책의장을 할 때 지난 몇 년 전부터 썼던 용어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앞장서온 정당입니다. 그러나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86세대에 속해 있고 저희의 생각은 20대에 구축된 저희의 생각 때문에 흔히 우리가 과거 제3세계 시절에 구축되어 있던 그런 사고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만불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생각할 때 핵이 없었던 때의 남북관계 및 햇볕정책과 핵이 있었던 때의 남북관계와 햇볕정책이 다르듯이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가 아닌 2020년대의 대한민국이 다른 강대국가 동맹들을 상대할 때, 접할 때, 대응할 때의 저희의 위상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 때 우리의 GDP에 또는 GRDP에 평균선이 올라가 있을 때에 취하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민주당인데 같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주장하는 민주당인데 때로는 세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금투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금투세를 주장하다가 폐지하기도 하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0.2동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변하는 것처럼 그러한 0.2동을 저희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국적 사고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식민주의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 학생운동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국적인 국제질서에서 비판을 했던 사람이지만 때로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다 이렇게 보는 비판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14번째 자치단체다라고 보는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되었다. 여기 있는 우리와 달리 현재의 20대는 본질적으로 쫄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쫄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류는 무엇인가? 한류가 처음에는 일본의 겨울연가를 통해서 가다가 중국의 대장금을 통해서 가다가 유럽을 통해서 가다가 미국의 할리우드를 통해서 갔는데 지금은 무엇이냐? 한국에서 터지면 한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 터지면 그대로 터질 수 있고 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 있게 당당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 모두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대통령님과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앞으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현재의 국제 질서를 규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또는 부채에 대한 대책을 냈지만 그것은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세우는 첫째의 응급 처방이고 장기적으로는 A, B, C, D, E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선거 때 AI, 바이오, 컨텐츠 앤 컬처, 디펜스, 에너지 그거를 제가 정책위 의장 등등을 하면서 우리가 A, B, C, D로 정리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집중적이고 혁신 투자를 해서 근본적인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도 해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내에 바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을 만큼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단기적, 중기적 정책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향후 6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정도는 지금 한국 경제의 근본 틀을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전 세계를 향해서 내놓은 관세 협정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 점에서 저희들이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미국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본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로 임명된 날,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대통령님하고 티타임을 하고 있을 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 일본 친구였습니다. 첫 위안부를 잘못됐다고 인정했던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의 아들로 부자가 외상을 했던 고노타로 제 30년 친구인데 저희가 딱 한 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직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서 묻는 어떤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외교적 연속성을 중시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묻기에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정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정신의 원칙성을 지키지만 그러나 동시에 외교적 연속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도의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새 정부는 그러한 원칙주의와 또 현실적인 판단을 결합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란 전략국가의 기능이 크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대통령들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어서 관심을 갖고 보니 흔히 지적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환율에 대한 이해, 제가 최근에 매우 흥미롭게 보는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국대안 본인이 사인할 안에 없었던 서울대 안에 조선과를 만들라고 지시해서 그것이 오늘의 조선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매우 흥미로운 것을 보고, 사실 그런 것들이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KDI 카이스트를 만든 것이다. 과거에 영정조가 규장각을 만들고 세종이 집현전을 만드는 것처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전략국가적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말로는 자유방임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산업정책을 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같은 규모의 나라는 일관되게 옳은 전략을 가지고 적절한 정책을 해야 한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저는 개인적으로 늘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없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올바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대한 신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호의 기본은 트러스트,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트러스트, 사회적 자본, 신뢰 자본의 구축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대중들의 눈에서 볼 때 또는 개미들의 눈에서 볼 때 충분하게 신뢰 자본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우리 기업 전체에 대한 변화도 함께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업이란 무엇인가? 저는 사실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관찰해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농반 진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돈을 버는 것이 첫째는 1단계가 열심히 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심히 해서 잘 번 사람하고 합쳐서 버는 M&A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좋은 일을 하면서 번다고 하는 ESG가 있는 것 같고, 네 번째는 안 번다고 해서 버는, 다 포기하고서 좋은 재단을 하면서 버는 게 있는 것 같고, 다섯 번째는 돈을 찍어내는 방법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위에 한 수 더 높은 것이 그 모든 부를 창출하는 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결국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기업이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대한 애정, 국가에 대한 애국심, 국가의 전력과의 연동성,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이제 선대 회장들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지금, 저는 한국의 대기업들부터 포함해서 모두가 다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뛰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국가와 기업의 관계, 비즈니스 앤 가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는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저를 가르쳤던 케네디 스쿨의 로저 포터라는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한테 인사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 아들을 꼭 만나보라고. 그 아드님이 지금 한국의 쿠팡의 고문으로 와 계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텝을 지냈고. 그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과목을 가르치지? 미국은? 국가와 기업의 관계가 왜 중요하지? 요새 이해합니다. 추정합니다. 아마 이것이었을 것이다. 과거에는 내려먹이고 돈을 갖다 주고 뇌물로 얽혀있는 그러한 관계였다면 국가가 선진화된다라는 것은 결국 국가와 기업이 윈윈 솔루션을 가지고 서로가 당당하게 앞으로 갈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투명한 건 아니냐. 이제 우리도 그런 관계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지만, 과거에는 대선을 할 때 정치자금을 갖다가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은 아니어도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 제도가 있었던 시기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정당이든 개인이든 지지하면 정치자금을 받고 투명하게 관계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야말로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가가 투명하게 미래를 향해서 토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왔고 이번 주에 다시 이틀을 왔습니다. 경주 에이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와서 대략의 얼개를 들었고, 어제 와서는 모든 정상들이 묵을 숙소와 그리고 비교적 그중에 조금 더 염가로 갈 수 있는, 기자들이 갈 수 있는 숙소까지 다 봤습니다. 숙소, 대한민국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대충 다 성공적으로 저는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통, 이뤄낼 것입니다. 보안, 감당해낼 것입니다. 문화행사, 한국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될 것입니다. 그럼 뭐지?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는 목표를 재정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K-APEC입니다. K-APEC은 초격차입니다. 에이펙의 역사에서 없었던 에이펙, 한국의 국제행사에서 없었던 국제행사, 이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표는 무엇인가? 숫자입니다. 에이펙이 끝나고 나면 훨씬 많은 관광객이 한국에 와야 합니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경주에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국가가 4천억씩 쓰겠습니까? 왜 우리가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가치를 생각하고 슬로건을 생각하고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가면 에이펙 점검 종합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된 모든 정부의 기관 관계자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순한 정상들의 행사가 융합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신라의 가치, 경주의 가치, 그리고 에이펙의 가치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신라의 정신이 잘은 모르지만 공부해보면 가야를 통합하고 삼국을 통합하고 고려와 평화적인 왕조 교체를 했던 그러한 통합의 정신이고 평화의 정신이고 문화의 정신이고 애민의 정신이라면 그것을 이제 이 시점에 빛의 혁명을 이루어내서 세계로부터 다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AI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단계에서 어떻게 과학과 민주주의를 결합해내고 전 세계에 우뚝 서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국민적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그래서 마치 위기 이후에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 있는 K-APEC이 저는 모든 국민들이 조금씩은 자기 할 일이 있는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바로 그런 점에서 대한상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꿈, 대한국민의 꿈은 내란을 극복하고 단순한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넘어서서 원래, 올해 어쩌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대통령님과 제가 한번 토론을 할 때 우리의 국가 비전을 뭘로 잡아야 할까라고 하다가 문화국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36년간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일제에서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막상 해방된 이후에 그의 자서전에서 꾸었던 꿈이 강성대국도 아니고 군사강국도 아니고 경제강국도 아닌 문화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꿈꿨다는 위대한 지도력이 있는 나라, 그러한 전통이 있는 나라, 그러한 DNA가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문화국가를 꿈꾸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지금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기에는 성장의 회복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했던 K-이니셔티브, 한국이 한류부터 시작해서 선도적으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세계 새로운 제국적 질서를 넘어서 평화와 지식과 문화와 공존의 그러한 질서를 제시하는 그러한 주도국가로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도국가로 갈 수 있고 그것은 문화 선도국가의 꿈을 꾸는 것이고 바로 그 새로운 출발이 내란을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K-APEC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서울에 가서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상들의 만남을 챙기실 때 저도 혹시 해야 한다면 국내외 경제인들의 만남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하나 현재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이 국정의 방향과 전략과 비전을 잡고 내각은 철저하게 총리가 이제 책임을 지고 실무를 챙겨라 라고 하셨으니 많지 모든 실무를 꼼꼼하게 챙겨 가겠습니다. 이번 에이펙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이번 에이펙은 초격차로 그래서 우리 최태원 회장님 맞나요? SK가 슬로건이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그거 맞죠? 제가 뭐 특정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역지사지의 정신, 고객의 서비스를 감동시키는 그러한 정신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다면 한국을 찾고 경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을 10배 뛰어넘는 악소리 나는 서비스, 악소리 나는 프로그램, 악소리 나는 전략과 준비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스스로를 놀라게 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함께 승리하자. 그런 승리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오시고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경제의 최전선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상임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끌고 계시는 최태원 회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새 정부는
소통하고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것이고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풀어가겠다. 저에게 어떤 말씀이 있으면 주시고 함께 새로운 기업과 국가의 선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과 오늘 특강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